인생 후반전을 함께 걸어가는 인생 후반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밤잠 설치며 고민하실 그런 주제입니다. 네, 바로 성인이 된 딸이 있는데 부모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영 탐탁지 않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대체 왜 하필 저런 애를 만날까 하는 그 답답함부터 저 사람만 아니면 내 딸 인생이 활짝 필 텐데 하는 안타까움까지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여정의 목적지는 조금 뜻밖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요?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저 둘을 헤어지게 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죠. 하지만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그 길의 끝에는 오히려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오늘 분석의 핵심은요. 자녀를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부모인 나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열쇠가 되는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법륜스님의 지혜가 담긴 자료를 바탕으로 그 깊은 의미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그 부모와 딸의 시각 차이. 네, 부모님 눈에는 그 남자의 단점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죠. 무능력해 보이고 술이나 도박 같은 문제가 있거나 심지어 어른에 대한 예의조차 없어 보이고요. 그렇죠. 한마디로 딸의 이생에 펼쳐질 그 고생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으로 쌓인 부모의 데이터는 막 경고등을 번쩍이고 있는 겁니다. 저런 유형의 사람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집니다. 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다른 세상이요? 딸에게는 그 모든 단점들이 사랑이라는 아주 강력한 필터로 전부 가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지적하는 단점조차도 내가 보듬어주고 바꿔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거군요. 네, 사명감마저 느끼기도 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평행선이 쫙 그어지는 거군요. 부모는 아니 저 명백한 단점을 왜 못 보니 하면서 딸의 선택을 원망하고 네, 딸은 내 사랑을 왜 존중해주지 않으세요 하면서 부모의 이해 부족을 탓하게 되고요. 서로 다른 주파수로 계속 말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깊어질수록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최악의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최악의 카드라면? 바로 결사반대죠. 여기서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네, 부모가 반대하면 할수록 두 사람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내야 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거든요. 단순한 연애 감정이 전우애로 변질되면서 관계가 훨씬 더 끈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억지로 뚜껑을 누르면 안에서 압력이 더 차오르는 압력솥 같은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부모의 반대라는 압력이 오히려 우리의 사랑은 이 시련을 이겨낼 만큼 위대하다는 착각과 오기를 만들어내는 연료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반대하는 순간 부모는 딸의 행복을 응원하는 조력자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공공의적 1호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료에 나온 너 죽고 나 죽자며 매달리는 딸의 극단적인 모습이 어쩌면 부모의 강한 반대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그림자일 수 있다는 지적은 정말 뼈아프죠. 결국 부모의 반대가 헤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관계에 대한 딸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부모는 대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자료는 아주 선을 명확하게 긋습니다. 네, 20살이 넘으면 자식은 독립된 성인이다. 즉 부모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선언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강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내 뱃속으로 낳았다는 사실이 성인이 된 자녀의 인생 선택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 이걸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불효라는 단어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나오는군요. 맞아요.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저 녀석이 나를 무시한다, 불효다 이렇게 서운해할 게 아니라 네, 드디어 내 자식이 한 명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기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전환을 돕기 위해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카르마의 거울이라는 개념입니다. 딸의 배우자 선택이 부모, 특히 어머니의 무의식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이야기죠. 잠깐만요. 카르마의 거울이라니.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딸의 남자친구 선택이 제 부부관계를 비춘다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쉽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신비주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심리학적으로 풀어보면 훨씬 명확해져요. 아, 심리학적으로요? 네, 생각해보세요. 딸은 수십 년간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보고 듣고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딸에게 각인된 남녀관계의 원형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 어머니가 평생 남편을 무시하거나 속으로 미워하면서 살았다면 딸은 두 가지 중 하나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 비슷한 유형의 남자를 만나서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죠. 그게 익숙한 패턴이니까요. 아, 나는 저런 아빠 같은 사람을 절대 안 만나야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결국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혹은 둘째, 아버지와 정반대의 사람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정반대의 사람을 찾는데도요? 네. 예를 들어 무뚝뚝한 아버지가 싫어서 다정한 남자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 부모의 부부관계라는 그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딸의 선택이 단순히 그 남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우리 집안의 관계 패턴, 그 에너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딸을 윽박지르거나 그 남자를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딸의 불행한 선택을 정말로 멈추고 싶다면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나의 부부관계는 건강한가? 나는 내 배우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아, 문제의 뿌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충격적인 관점이네요. 딸의 문제를 통해 결국 나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다음 비유는 한술 더 뜹니다. 네, 그렇죠. 그 탐탁지 않은 남자가 사실은 지금 딸을 위한 맞춤 과외 선생이라는 표현이에요. 심지어 끼리끼리 만난 것이라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도 있네요. 다소 거칠고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현재 딸의 사람 보는 안목이나 내면의 수준이 딱 그 정도기 때문에 그 수준에 정확히 맞는 사람이 인연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남자를 탓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울을 깨는 것과 같으니까요. 여기서 예방주사라는 개념도 연결이 되네요. 만약 그 남자가 정말 별로인 사람이라면 딸은 그와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아, 이런 남자는 정말 피해야 하는구나 라는 값비싼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 네, 일종의 실전 백신을 맞는 셈이죠. 실전 백신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가 나옵니다. 지금 20살 넘어서 맞아야 할 이 예방주사를 부모가 안 돼, 위험해 하면서 억지로 막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딸은 면역력을 키울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40이 넘어서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사람에게 속아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더 큰 병을 앓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부모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그저 수업료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만 보라는 건 너무 가혹하게 들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손 놓으라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하라는 거죠. 지혜로운 거리두기? 자료에서는 이웃집 청년처럼 대하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남자친구를 원수처럼 대하면 딸을 잃고 손님처럼 대하면 딸을 얻는다는 겁니다. 손님처럼 대한다. 말은 쉽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친구를 사막 한가운데라도 데려다 놓고 싶은 심정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손님 대접일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딸이 그를 집에 데려오면 어서 오게 하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라는 겁니다. 밥을요? 네. 여기서 핵심은 그 이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칭찬도 못마땅하다는 비난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딸이 데려온 손님이니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태도만이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막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밥 한 끼 차려주는 손님 대접.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왜 내 돈 써가면서 저런 애 밥까지 먹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돈 문제, 즉 경제적 지원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감정적인 대응과 현실적인 조치는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효과적인 행동이 바로 경제적 독립을 인정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료에서는 돈은 계속 대주면서 그놈 만나지 마라고 잔소리하고 통제하려는 것을 최악의 교육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최악의 교육이요. 경제적으로 종속시켜놓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것만큼 자녀를 영원히 아이로 묶어두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결혼은 너의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경제적 도움은 단 1원도 줄 수 없다. 이 선언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너를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하며 내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질 힘이 있다고 믿는다는 의미의 참된 사랑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온전히 책임을 져보는 경험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빠르게 성장시키는 법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가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논의가 이동합니다.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조언이 나옵니다. 어떤 조언이죠? 딸과 그 남자친구를 걱정하는 데 쏟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전부 걷어서 자신의 배우자, 즉 남편에게로 향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 조언은 좀 화가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내 딸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는데 수십 년간 나를 속썩인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니요. 이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게 어떻게 딸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건지 정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를 종교적인 행위로만 생각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참회 기도의 핵심은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정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정화 과정? 여보,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라고 울조리는 것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수십 년간 쌓아온 배우자에 대한 미움, 원망, 무시하는 마음의 찌꺼기들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흘려보내는 작업인 거죠. 결국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군요. 남편을 도구 삼아 내 안의 응어리를 푸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에너지의 법칙이요?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진심으로 녹아내릴 때 신기하게도 딸을 묶고 있던 그 나쁜 인연의 카르마, 그 보이지 않는 끈이 스르륵 풀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요?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딸에게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나의 내면을 정화함으로써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도록 하는 한 차원 높은 접근법이죠. 결국 내가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행복해지는 것이 자식을 구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부모는 비로소 자녀의 실패할 권리를 허락하게 됩니다. 실패할 권리? 설령 딸이 그 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상처투성이로 돌아온다고 해도 그것 또한 딸의 인생이라는 큰 그림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가 선택한 길이니 넘어졌으면 네 힘으로 다시 일어서거라 하고 믿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최종 정리가 참 인상 깊습니다. 자식 앞에 돌뿌리를 하나하나 다 치워주는 장애물 제거반이 아니라 네, 세상에서 넘어지고 다친 자식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깊은 대화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부모를 위한 최종 행동 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뉩니다. 네, 먼저 해야 할 일. 두죠. 첫째, 딸의 남자친구를 원수처럼 보지 말고 예의 바른 손님으로 대접하기. 네, 둘째, 자식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내 배우자, 즉 남편을 존중하고 내 마음을 돌보는 데 쓰기.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don't.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헤어져 라고 강요하거나 그 문제로 딸과 전쟁을 벌이지 않기. 네. 둘째, 그들의 선택에 대해 결혼 자금이나 생활비를 지원하며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 이 모든 행동의 뿌리가 되는 핵심 마음가짐은 결국 이것이겠네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그렇죠. 잠시 내 인생에 머물다가는 귀한 손님이다. 정확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모든 지혜로운 행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식을 내 품 안에서 놓아주고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아나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행복해질 때 자식도 비로소 자기만의 길을 찾아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 성찰을 위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쁜 인연은 없습니다. 깨달음을 주는 인연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힘들어하는 자녀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내 배우자의 관계에 먼저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온 가장 중요한 인연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지금 당신의 속을 썩이는 딸의 그 인연조차도 부모님 당신에게 이제 그만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되찾으시오라는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